보건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 고득점부터 면접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보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것도 공개된 문제들만 제가 좀 통계 처리를 좀 한 건데요. 자, 보시면 일단 평균치가 가장 큰 게 조직 부분이죠. 조직 부분. 그래서 보건행정 조직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쪽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때는 8문제나 나왔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조금씩 분배가 되긴 합니다. 2020년 보면 3문제로 그래서 조금씩 분배가 되긴 하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게 뭔 소리야. 보건행정 조직이 2개가 나왔네. 그러니까 보건행정 조직하고 인사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 쪽. 네,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로 나왔었던 게, 자, 이론적인 기초, 개념 쪽에 부분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인사 쪽, 그러니까 2개 합해서 그냥 조직. 그러니까 여기 조직에는 그냥 일반적인 조직도 있지만 보건에 관련된 조직도 같이 들어가. 그럼 거기에 보건소도 들어갈 거고 보건지소도 들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보시면 끊임없이 2개 또는 3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보장제도는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보건행정에서 거의 그 가장 핵심 부분이 사회보장제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특히 좀 깊게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시간적 투자를 좀 하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과 정책글에서 이게 약간 행정 쪽인 냄새가 날 거예요. 일반 행정. 그래서 이제 정책이나 기획 같은 거 할 때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1개였다가 점점 좀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물론 평균은 2개 정도 되긴 하지만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거,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작게 나오는 게 경제 쪽, 예산 쪽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예산은 예전에 좀 많이 나왔다가 점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는 1개 정도 나온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산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예산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그래. 그래서 예산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은데, 그것도 예산에서 주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구석에 처박힌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좀 까탈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통계고, 그 다음에 법을 제가 따로 뽑아봤어요. 도대체 보건행정에서 법 부분이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해봤더니 평균 2.8, 결국 3문제 정도가 평균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4개, 그 다음에 한때 좀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4개. 그래서 법과 관련된 내용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따로 정리를 할 정도로 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론적인 기초를 보시면 공중보건의 의미, 앤더슨 모형,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앤더슨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리고 역사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보다는 보건행정이 역사 부분이 좀 깊게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깊게 나오고 문제도 조금 까탈스러운 편인 거. 그렇죠? 근데 보건행정의 특성, 그 다음에 거버넌스, 그 차이점.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행정과 현대 행정의 차이점. 이거 오늘 배우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묻는 개념적인 문제도 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캐슬 콥이라는 사람도 이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앤더슨은 곳곳에 나와요. 그래서 앤더슨의 우리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수단, 이거는 공중보건에서도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나오는 거고, 이론 같은 경우는 건강신념 모형, 이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건강신념 모형이.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보건행정의 범위, 특히 WHO, 뭐 에머전 이런 게 있는데 WHO 게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건행정 조직. 아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호손실험서부터 그 다음에 조직의 원칙, 그 다음에 보시면 헐츠버거의 투여인 이론, 동기부여 이론, 맥그리거의 XY 다 들어보셨던 것들일 겁니다. 스와트 모형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건복지부 쪽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그다음에 소관 기금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조직도를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나와서 이게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연히 알아야 될 거는 보건소의 조직이나 보건소의 기능 또는 보건의료인 이런 것들을 좀 당연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금도 좀 궁금한 게 리더십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리더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번에 리더십, 특히 변혁적 리더십이 좀 시험 문제 나왔다는 거고, 그거 외에는 조직이, 환경이 변화되니까 조직이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 변화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고, 내빈의 조직 변화 또는 임시 특별 조직, 팀제 조직 이런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자, 보건의료 체계하면은 사회경제적 특성, 뭐 이거는 구구단 외우시오라고 제가 얘기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NHS인 국민보건서비스 이거를 NHI하고 또 비교를 하는 그런 문제도 나왔고, 그거 외에 행위별 수가제, 포괄 수가제, 총괄 계약제, 야, 이런 것들이 좀 나왔구나. 그 다음에 의료기사의 종류는 끊임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의료기사 종류 6종류는 그냥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자, 사회보장제도 계속해서 들어가면 베버리지 원칙. 그러니까 이게 베버리지 원칙이 우리 책에 좀 길게 줄글로 써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책을 그냥 덤성덤성 뛰어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제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공공부조, 재원, 뭐 사회보험 이런 것들은 진짜 눈 감고도 답을 고를 수 있을 만큼 준비를 좀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암검진 주기 워낙 쉽죠. 이런 것들은 그냥 단답형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상급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1단계 요양급,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암기 시키는 훈련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도 좀 단답형으로 금방 답을 쓸 수 있다 하시면 되고, 자, 기획과 정책,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제 기획과 정책인데, 여기서 보시면 혼합 모형 이런 것들, 보건정책 결정 과정 이런 게 나왔고, 그다음에 비용 효용 분석, 비용 편익 분석, 요거 할 때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요거 시험 문제 좀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골은 이제 도나베디안이었죠. 도나베디안의 질평가 도구 이런 거 있었었고, 합리 모형, 최종 모형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원칙의 블라이언트 BPRS 워낙 단골이었죠. 그런데 이 BPRS랑 비슷하게 생긴 게 NIBP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게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BPRS랑 비슷한 NIBP를 생각 요것도 준비합시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올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많이 하는 것도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쪽은 자,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나오면 조금 까탈스러운 것들이 좀 나와서 일단 준예산 이런 거 좀 쉬운 거고요.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전통적 예산의 원칙, 이것까지 쉬워. 근데 그 예외. 그래서 이 예외도 우리가 앞자만 따서 초성 따서 그냥 막 암기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이게 시험 문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정 과정, 그래서 예산의 재배정이라는 것도 물어보기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단골 문제는 이거였지 뭐 의료비 증가 요인 이런 것들은 단골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보건사업론에서는 워낙 유명한 1차 보건의료, 건강증진 이런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건강증진에서는 기금 얘기가 나와, 돈 얘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금 민감해서 그런지 돈 얘기가 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헬스플랜 2030 이건 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기본 원칙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증진 사업. 그래서 우리 그 2조에 보시면 정의 부분에 요 건강증진 사업의 종류가 쭉 나오거든요. 한 6개 정도 되는데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도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뜬금없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진단을, 항상 뭐든지 지역사회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는 사정을 해요. 그리고 사정한 자료를 갖고 진단을 하는데 그 진단의 실시 목적이 뭐냐 뜬금없이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냥 보기를 보면서 답인 게 눈에 보였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는 순수하게 단답형 문제들이 좀 나왔다가 이제는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 자, 보건의료 관계법, 제가 법만 따로 좀 통계를 냈는데 주로 나왔던 법들이 이 법이에요. 의료법.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이거 좀 시험 문제 자주 나왔고, 농특법, 이것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얘네는 뭐 양대 산맥이니까 이 두 개가 주로 나왔었고,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 때문에 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이고 암관리법 이런 법들이 주로 좀 나왔었고 위에가 훨씬 좀 많은 내용들이 좀 나왔었을 거예요. 자, 결국 총평 단골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거 단골 문제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 단골 문제는 진짜 틀리면 안 돼. 이거는 틀리면 그냥 다음에 또 시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기를 타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기가 좀 길어요. 한 7년 주기 또는 뭐 6년 주기 제가 어떤 건 8년 주기인 것도 있었어. 결국 기출문제를 10년 전에 것도 같이 훑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기를 타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처음 접하는 문제가 있는데 솔직히 이거는 공중보건보다는 작아요. 공중보건은 새로 접하는 문제가 되게 많은데 비해서 보건행정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결국 보건행정 과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생소한 문제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 왜냐면 기본에 있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것만 다 문제 낼 확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난이도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아니야. 중하 정도예요. 중하 정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엊그저께도 올리신 분 보니까 보건행정이 효자 과목이다. 그리고 보건행정 공부하다 보면 현장에서 굉장히 쉽게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중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제 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 법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도 물론 시험 문제 몇 조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야. 그래도 이게 어느 법이고 몇 조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 얘기도 했고 거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좀 요약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법은 절대로 요약하면 안 돼. 왜냐면 요거에서 이거 문구 그대로에서 말만 살짝 바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근데 슬쩍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살짝 바꾸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그냥 제시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법을 또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좀 자주 제시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QR코드 있죠. QR코드로 보는 핵심 이론. 그래서 QR코드를 찍으면 이게 유튜브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제가 이걸 설명을 잘하니까 이거 뭐 종종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운동하면서 또는 설거지 하면서도 이거 틀고 귀로 들어오게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기 노트로 이용되는 파이널 테스트, 일명 저는 가로놓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꼭 외워야 될 걸 가로놓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돼요. 핸드폰 사진 찍어서 그냥 뭐 버스 타면서 또는 전철 타면서 이걸 갖고 수시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주다. 뭐 공중보건도 마찬가지지만 보건행정도 암기를 주로 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체크 포인트는 조금 더 깊게 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론할 때는 이 체크 포인트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로 언제 하냐면 제가 뭐 기출문제라든지 모의고사 할 때 이건 좀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가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또 머리가 일단 멘붕 상태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심한 내용도 무시할 거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최근 기출문제, 물론 공개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문제도 제가 약간 수정해서 좀 하긴 했는데, 이렇게 공개된 문제들, 최근 문제, 단원별, 연도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좀 수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라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야. 내용에서도 이렇게 기출연도, 기출지역 다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으면 기출연도가 많은 거는 이건 진짜 외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기출 표시가 안 돼 있다고 해서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돼. 그게 언제 또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신경 쓰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준비된 이론,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우선순위 설정에서 PEARL, 뭐 BPRS, 브리안트, 그런데 NIBP도 좀 신경 쓰자라고 했는데 이 NIBP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됐던 이론들도 좀 있으니까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진 않지만 제가 읽어드린 거 말고도 여러분들 나머지 것 좀 읽어보시는 것이 좋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록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요 보건의 정책 또 수록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청이 갈리면서 하는 일이 자기네들끼리 알력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일인데 이걸 또 서로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좀 많아요. 보건 그 행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가 면접에서도 이게 좀 도움이 되니까 이걸 제가 혹시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뒤에 좀 틈틈이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고 나서도 자, 전체적인 수업 방식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공중보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프레임을 제가 먼저 알려드릴 거야. 결국 이번 시간에 뭐를 배울 거고 뭐를 배울 거고 다 전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책을 보면서 줄을 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로 끝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배운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수시로 물어볼 겁니다. 특히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앞하고 뒤가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잠깐 뒤로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서 뒤에서 한번 해오긴 하고 뒤에 배울 때는 또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리가 생각이 암기한 게 생각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 쪽지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쪽지 시험은 쉬운 거다라고 표현했고 그 쪽지 시험을 보고 나의 약점을 좀 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약점을 아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배운 것보다는 나의 약점을 찾아서 그거를 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역시 이제 모든 과목이 끝났으니까 그 책 다 이제 완성을 했을 거야. 그리고 나면 애프터 서비스로 30회 메일링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10문제씩. 30회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문제를 보내드리거든요. 30회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하면 30회 딱 졸업한 분들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합격률이 좀 높더라고요. 제가 그 통계를 좀 냈는데 그런 분들이 뭐 졸업했습니다. 30회 다 받았습니다. 라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가끔 다 그러신 분도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진짜 수험생들이 그 뭐 우울감 또는 뭐 분노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거기다 쓰십니다. 뭐 오늘은 비가 오는데 마음도 울적하고 어쩌고 쓰는데 거기에 제가 답을 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일일이 답을 달아드렸다가 요새는 아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합니다. 왜냐면 그걸 조금 긁어드리면 더 울적해갖고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슬쩍 모르고 그냥 몇 번만 틀렸습니다. 몇 번 틀렸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본인이 답하는 거 맞냐 그러는데 제가 답하고 있습니다. 족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맨발로 떼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쭉 해도 돼. 그런 거 다 쓰면 제가 읽어는 봅니다. 읽어는 보지만 거기에 답은 못 드리고 있다. 하여튼 요거 포기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파이널 테스트 사진 찍어서 가로놓기 수시로 확인 돌리시면 되고 QR코드도 역시 수시로 돌리시면 그 실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일 시험 보러 가도 제가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지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평상시 실력을 갖고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우리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다. 그러면 진통카페에 들어가셔서 김희영의 전공 해결이 있습니다. 이곳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제가 늦어도 1시간 아니면 더 늦어도 한 2시간 하여튼 그렇게 금방금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한 질문에 어떤 분은 하나 질문합니다 놓고 10문제, 20문제 이건 뭔가요? 저건 뭔가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뭔가요? A가 뭔가요? 라고 하면 저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게 좋아. 저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게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제가 알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방향을 제가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뭐예요가 아니라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건가요? 라고 대답을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잔소리를 좀 했고요. 자, 보건행정은 하나만 더 잔소리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름을 낯선 단어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낯선 단어를
따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행정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공이야.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전공이 아니야. 나 이 보건행정을 처음으로 접했어. 그러면 기가 막힐 겁니다. 뭐 이런 학문이 다 있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단어를 희한한 단어를 많이 쓰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오래된 단어들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게 행정에서 주로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나오면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낯선 단어가 시험 문제 보기에 나와. 그러면 이거 나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그 다음부터는 이 단어를 찾기 위해서 온 책을 다 뒤져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책을 다 뒤져도 그 단어가 꽁꽁 숨어 있어. 그 단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분명히 봤는데 하루 종일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낯선 단어장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 조그만 이렇게 단어장 하나 만들어서 이왕 하는 김에 기역, 니은, 디귿 순서대로 만드세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있어. 기역에 대한 단어. 그럼 여기에 대한 뜻을 쓰지 않아도 돼.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이게 책에 몇 쪽에 있다는 것만 쓰시면 돼. 35쪽에 있다. 88쪽에 있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딱 있을 때 딱 보면 이게 88쪽에 있구나. 그래서 88쪽 책을 보면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합니다. 그래서 낯선 단어장은 꼭 반드시 준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특히 낯선 단어를 많이 아는 것 자체가 보건행정의 거의 50%를 먹고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꼭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좀 끝냈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행정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론 들어갈게요. 자, 보건행정의 개념에서는 보건행정이긴 하지만 제일 처음이 공중보건의 들어가느냐, 이 공중보건의 원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보건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 개념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이제 윈슬로우 교수 있습니다. 공부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윈슬로우 교수 있었고, WHO도 있는데 윈슬로우 교수 거를 WHO가 그대로 갖다가 쓰죠. 그래서 윈슬로우 교수나 WHO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분이 한국말로 쓰겠습니다. 디스렐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도 좀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스톤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도 하나 알아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앤더슨이라는 사람, 이 사람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앤더슨이라는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는데 언젠가는 나올 것 같아서, 공중보건은 대상이 누구냐면 지역사회 주민이거든요. 그럼 지역사회라는 게 뭐야?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 대해서 제가 좀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적 투자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지역사회가 뭐라는 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중보건의 개념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들어갈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 당연히 WHO가 얘기한 건강의 정의가 있을 거고요. 이 사람 말고도 여러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WHO의 반기를 들었던 던이라는 사람, 요 분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버나드라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버나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팔슨이라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팔슨. 그래서 이거는 뭐 공중보건에서도 배우신 분들 있을 거야. 근데 보건행정에서도 똑같은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외우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책은 14쪽이고요. 공중보건의 개념, 윈슬로우 교수.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그게 뭔데? 그게 실력업에 있죠? 요거 외우셔야 돼. 자,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은 모두 5개예요. 자, 근데 제가 순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자, 2번 감염병에 걸렸어. 그죠?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 네가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위생이 더러운 거 아니야? 개인 위생 교육. 그럼 저는 뭐라 그래요? 환경이 잘못된 것 같아요. 환경 위생 개선. 이렇거나 저렇거나 병원에 들어가자. 그게 4번이죠. 질병의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 간호봉사의 조직화. 그다음에 5번째는 결국 맨 마지막에 가시면 사회제도 개선이야. 그래서 요거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긴 하지만 하다 보면 또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 요게 공중보건. 어떻게 해서든지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밑에 학자들 중에 3번 디스렐리. 자, 디스렐리는 왜 유명한 말을 했냐면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정치가들이 서로 말 걸고 싸우지 말고 공중보건에 좀 신경을 쓰라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얘기한 사람이 디스렐리. 예,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동그라미 7번에 아스톤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아스톤 그리고 세이머야, 이분은 공중보건 4단계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가 산업보건 대두시기. 제목만이라도 외워두셔야 돼. 아스톤은 보건행정에서는 조금 중요시 여기니까. 산업보건 대두시기. 자, 산업보건 대두시기라는 거는 산업화 도시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살다 보니까 거기서 꼭 뭔가 감염병이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의 포커스를 둬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게 산업보건 대두시기. 그다음에 2차 단계는 개인 위생 중점 시기. 그래서 이제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에게 신경을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개인 중심의 개인 위생,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3차 단계는 치료의학 전성기. 이때는 여러 가지 약이 개발이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치료의학이 전성기를 이루게 됐었던 거죠. 이걸로 인해서 결국 감염성 질환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2차, 3차가 전부 다 개인에게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다가 4차로 다시 집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4단계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신공중보건 단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첫 번째가 산업보건 대두시기고, 첫 번째 단계가 산업보건 대두시기인데 집단을 대상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보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중보건. 그리고 이게 1차고 4차가 신공중보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건 똑같이 맞아요. 근데 여기 좀 차이점이 공중보건은 국가가 명령을 내리는 거죠. 상위 하달식의 사업을 내리는 거고, 신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사회에 가서 그 지역사회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거야. 결국 여기는 하의 상달식의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은 집단은 맞아. 그런데 훨씬 폭이 넓은 게 공중보건이고, 그 다음에 집단은 집단인데 소규모 집단으로 축소화시킨 게 신공중보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신공중보건을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차 단계로 넘어가는 이유가, 자, A번 보세요. A번 보시면 인구가 노령화됐어. 자, 이러다 보니까 상병 구조가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만성병이 되게 많아졌어. 이러다 보니까 의료비가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말한 치료의학 전성기 하면 신의약품 개발로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감염성 질환은 없어졌지만 만성병이 많아졌다는 거죠. 만성병이 많아지면서 국민 의료비는 또 급증하게 된 거지. 그래서 B번 보시면 1990년대 들어서서 선진국들은 의료비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까 고민하다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알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 질병이 생겨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게 돈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90년대. 그래서 자, 10번입니다. 자, 아스톤하고 세이머는 이 시기를 신공중보건 단계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런 보건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는 거지. 결국 집단에서 집단으로 해야 된다. 집단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보건행정이 4가지 요소를 제시하긴 합니다. 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라이프 스타일이 뭐지?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 그다음에 생체 요인. 요 4가지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공부하신 분 아실 거야. 이거 딱 4개 보면서 누구 생각나시냐면 라논드도 생각나셔야 되고 총체적 모델도 생각나실 겁니다. 우리 나중에 배우시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공중보건 하면은 1차 단계에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신공중보건은 4차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둘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 첫 번째는 거기 보시면 생활 양식에 초점을 뒀다. 그죠? 생활 습관에 초점을 둔 게 신공중보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구공중보건에서는 입법, 정책,
그런다 똑같아. 입법 정책의 재발견이고 청지기 의료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청지기 의료가 뭔데? 자, 밑에 가시면 박스 밑에 청지기 의료가 보이실 겁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봉사와 지원을 하고 점검과 평가를 하는 의료. 이게 청지기 의료예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료는 예전의 의료는 치료만 환자가 오면 치료만 해줬어. 근데 이제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수시로 체크를 하는 거야. 이 사람의 면역력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 의료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의 신공중보건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구공중보건 사업은 의료가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은 의료는 일부일 뿐이야. 그럼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거죠. 부분 간 협동에 의해서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도 있을 거예요. 지역사회 연구조사법이 적용된다. 결국 지역사회 포커스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도 한번 볼게요. 질병 예방, 건강 증진, 적극적인 건강 개념. 그러니까 결국 건강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신공중보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구공중보건 사업은 취약계층과 특수욕구 그룹의 여건 향상에 관심을 뒀어. 이때 취약계층은 돈 없는 사람들, 특수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핵, 모자보건 이런 사람들 얘기하시면 돼. 여기에 포커스를 둔 게 구공중보건 사업이지만 신공중보건은 형평, 사회 정의가 명시화된 목표. 그러니까 형평이라는 거는 필요한 사람에 평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필요해? 무조건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폭이 넓어진 게 신공중보건 사업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것도 한번 더 봅시다. 물론 연구사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 쪽도 나올 확률이 있어서 신공중보건 사업에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보시면 일단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량 개선, 또 운동, 휴식, 정신안정, 금연절주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다음에 건강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시면 주거 안전, 학교 안전, 산업장 안전 이런 것들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질병 예방하기 위해서 만성질환 예방, 구강질환 예방 이런 것도 신경 쓰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 질병 통제 예방, 조기 검진 이런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신공중보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흐름이 완벽하게 신공중보건 사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검사하게 하고, 암 검진 막 이것도 주기가 있고, 그래서 암 검진 안 하면 연락 오잖아요. 암 검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신공중보건 사업의 한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뒤로 가시면 동그라미 9번을 보세요. 공중보건의 응용의학.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의학 중에서도 지금도 보면 의학이 치료의학보다는 이론적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을 응용한 의학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봤더니 예방의학이요. 예방의학. 그리고 재활의학.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공중보건을 더 많이 응용한 게 건설의학이라고 보시면 돼. 자, 건설의학은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건강을 목표로 하는 게 건설의학. 굉장히 적극적인 의학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체크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보시면 공중보건학과, 예방의학, 그리고 치료의학 크게 세 개를 좀 구분해 봤어요. 봤더니 목적을 보시면 공중보건학이나 예방의학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명의 연장, 육체적, 정신적 건강과 능력. 이게 이제 공중보건의 아까 윤슬로 교수가 제시한 목표였잖아. 이건 예방의학도 똑같습니다. 치료의학은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자, 책임의 소재 보세요. 자, 공중보건은 국가와 지역사회, 그러나 예방의학은 개인이야. 개인이 뭔가를 잘못해서 병이 걸린 거지라고 보는 게 예방의학죠. 자, 연구 방법을 보세요. 연구 방법 보시면 적극적 연구 방법. 그러니까 건강을 찾으러 가는 거죠. 말 그대로 예방의학은 그 질병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소극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 바로 위로 올라가시면 연구 대상이 있을 겁니다. 연구 대상이 지역사회야. 그런데 여기서 예방의학은 각 개인과 가정이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세요. 11번 보세요. 11번. 자, 공중보건 사업의 최소 단위 뭐예요? 지역사회.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공중보건 사업의 3대 수단, 앤더슨이 제시한 이거는 무조건 외우시라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보건교육, 보건행정, 보건법규. 자, 보건교육은 조장행정.
그리고 이건 가장 능률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어디 선진국에서 주로 한다, 후진국에서 주로 한다. 선진국에서 주로 한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보건행정은 봉사행정이었구나. 보건법규는 통제행정. 자, 요거는 개도국에서 주로 하고 있구나. 예,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고. 하여튼 앤더슨의 3대 수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사회 조금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적 투자 많이 하지 마라. 근데 언젠가는 날 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역사회 크게 3개로 들어갈 거예요. 정의 부분 들어갈 거고, 지역사회 종류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역사회 기능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굳이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종류 아니면 기능 이쪽이 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 정의 부분을 보면 지역사회는 3가지가 맞아 떨어지면 이건 지역사회라고 표현하거든요. 3가지가 뭐냐면, 자, 잦은 상호작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된 문화. 그 다음에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요 3개가 맞아 떨어지면 지역사회예요. 그럼 여기도 지역사회네. 우리는 적어도 한 달에 일주에 2번 정도 만나잖아. 그죠? 잦은 상호작용. 그리고 공통된 문화 있어요. 뭐 보건이라는 공통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이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잖아. 결국 여기도 하나의 지역사회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사회 하면 우리 동네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지역사회 종류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조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기능적 지역사회. 그 다음에 3번째가 감정적 지역사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부기감. 이렇게 했거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구조적 지역사회예요. 구조적 지역사회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거를 시공간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저는 적어도 한 2개 정도는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조적 지역사회 종류가 6개나 되는데 이 중에서 2개 정도만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자, 일단 들어갈게요. 자, 책은 17쪽이고요. 자, 지역사회 정의 1번, 자, 공통된 문화, 문화적 동질성. 2번째, 잦은 사회적 상호작용. 3번째, 제한된 지리적인 경계. 그러면 지역사회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지역사회 분류 1번 구조적 지역사회, 2번 기능적 지역사회. 밑에 쭉 가면 있을 겁니다. 3번 감정적 지역사회. 그래서 구기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구조적 지역사회는 시간과 공간이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이걸 시공간 공동체라고 표현했고요. 모두 6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신경을 쓸 게 누구냐면 대면 공동체. 자, 대면 공동체. 얼굴을 마주 보는 공동체예요. 자, 잠자기 전에 얼굴 보고 일어나서 얼굴 보고 누구예요? 가족이겠구나. 또는 시골 같은 데서는 동네 사람들도 대면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간에 서로 친근감과 공동의식을 소유하는 것을 대면 공동체. 그다음에 또 하나 리을번에 보시면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공동체는 얘는 법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왜 법적인 힘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 군, 구, 읍면, 리, 동 이런 것들을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결국 나는 어디서 사는데 뭐 종로구에 살아요. 그럼 이걸 지정학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고 얘가 법적인 합법적인 힘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그건 아시나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여기가 영등포구 보건소예요. 근데 제가 마포구 사람이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여기 사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혹시 저 마포구 사람인데 여기 사업에 참여해도 되나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결국 보건소의 사업은 영등포 구민을 대상으로만 사업을 해요. 결국 뭐예요? 지정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인가요? 아니에요. 뭐예요? 미음번에 보시면 조직입니다. 자, 조직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환경하에서 특정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 단위를 조직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보건소는 조직에 속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보건소는 시, 군, 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거든요. 그럼 시, 군, 구별로 한 개소라는 건 지정학적 공동체지. 결국 보건소의 설치 또한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설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 보건소는 지정학적 공동체이다라고 하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하나가 나온다면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이것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는 환경과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면 예를 들어서 한강이 있어. 한강에 어떤 사람이 오염물질을 버렸어요. 그럼 요게 쭉 흘러가면서 이 주변을 전부 다 오염시킬 겁니다. 그럼 이 오염된 모든 걸 묶어서 이거를 문제 해결, 그러니까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게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그러면 지금 같으면 코로나19가 터졌어.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코로나19가 걸렸어. 이런 것도 일종의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가 하도 많이 터졌으니까 요게 혹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아까는 두 개라고 했지만 세 가지 합니다. 대면 공동체, 또 하나가 지정학적 공동체, 또 하나가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 이 세 개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적 지역사회예요. 자, 기능적 지역사회는 특정 목적 성취를 위해서 모여진 거야. 자, 요구 공동체, 자원 공동체. 자, 요구 공동체는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자, 자원 공동체는 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을 얘기를 해.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촛불 시위 했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모두 모여서 촛불 시위해서 대통령 물러가라 막 했었던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지. 그럼 이거는 요구 공동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적 지역사회는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아 쉬워요. 이거는 공통의 연고, 공통의 관심으로 모인 공동체야. 그래서 소속 공동체, 특수미 공동체가 있는데 소속 공동체는 소속이 같은 사람들끼리. 그래서 우리 뭐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특수미 공동체는 뭐 목요 낚시회, 주말 등산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특수미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역사회 분류 좀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제가 종류는 구기가 있었고 구조적 지역사회에서는 세 개만 기억하자라고 표현했고요. 하나가 대면 공동체,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 그리고 보건소는 조직이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뭐 위주로?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일을 하고 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지역을 묶어서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기능, 구조조에서 기능적 지역사에서는 요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 거를 요구 공동체. 이것만 좀 알고 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공동체는 촛불 시위가 대표적인 거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능을 좀 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요게 좀 나올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이걸 굳이 뭐 다음 중 지역사회 기능으로 올바른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경제적 기능, 2번 사회화 기능 이렇게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상황을 쭉 나열을 하고 이거는 지역사회 무슨 기능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많아. 결국 짝짓기를 좀 잘해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경제적 기능은 지역사회가 돈을 번다는 거지. 그럼 무슨 돈을 벌어 지역사회가? 요새 보시면 지역 특산품 개발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그렇게 하던데 우리 마을로 놀러 오세요. 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요게 경제적 기능. 그 이제 사회화 기능. 자, 사회화 기능은 그 지역 사회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식이 있어.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 그 언어 등을 새로 창출도 하고 유지도 하고 전달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투리겠지. 그래서 사투리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걸 유지도 하고 전달도 한다는 거죠. 하여튼 이거를 우리 사회화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 통제 기능이요. 자, 사회 통제 기능은 통제하는 거, 그러니까 규범이 있어. 그 지역사회 규범이 있고 이거를 순응하게 한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규범을 어기면 경찰서에 끌려가나요? 그렇진 않아요. 경찰서에 끌려가는 건 아니고 괜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규범이야.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한테 시아버지 담배
좀 같이 맞담배 좀 합시다. 돼요, 안 돼요? 같이 맞담배질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시아버지 앞에서. 또는 동네 할아버지 앞에서 같이 담배 껌뻑껌 피고 있으면 안 되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회 통제 기능.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한국에서는 당연히 안 돼요. 시아버지 앞에서 같이 담배 피는 거. 근데 일본에서는 되는 건 아시죠? 일본의 사람들은 담배는 기호품이야. 그러니까 과자 먹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시아버지 앞에서 과자 먹는 거 괜찮잖아. 그래서 일본 여자분들은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담배 같이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이렇게 문화마다 다르긴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하여튼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합 기능은 하나로 뭉치는 거지. 통합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세워지면 안 되는 원전이 세워진대. 안 되잖아요. 그럼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결사 반대라고 해서 데모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 통합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부상조 기능,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집 할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가서 밤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부상조 기능도 하고 있구나. 하여튼 이렇게 5가지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얼추 끝이 났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중보건의 개념 얼추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공중보건의 개념 하면은 뭐 신경 쓰면 되냐? 윈슬로우 교수 거 신경 쓰라 그랬습니다. 자, 윈슬로우 교수 하면은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으로, 자, 무슨 적?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이 뭔데? 이거 5개 있었던 거 아시지? 하나가 감염병이 예방, 그리고 두 번째 감염병이 생기면 개인 위생 교육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핑계를 대요? 환경 위생이 잘못됐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거나 저렇거나 병원 가자, 의료의 조직화, 또 간호봉사의 조직화. 자, 그리고 마지막이 사회 제도 개선이지. 그죠? 요게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예,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 그럼 반면에 디스렐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보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스톤이요. 아스톤 세이머는 단계를 얘기를 했어. 1차, 2차, 3차, 4차. 자, 1차는 뭐예요? 산업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중보건 시대라고 제가 일명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개인위생 중점 시기. 자, 세 번째가 치료의학 전성기. 그렇죠? 네 번째가 신공중보건 단계. 그러면서 의료가 무슨 희한한 단어가 있었는데, 무슨 의료? 청지기 의료. 청지기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앤더슨 하면은 공중보건 사업 3대 사업을 얘기했죠. 3대 사업. 뭐냐면 보건, 교육, 또 보건, 행정, 그다음에 보건, 법규. 자, 이 중에서 통제행정 뭐예요? 통제행정. 예, 이겁니다. 법규입니다. 선진국에서 주로 쓰는 거는 교육이겠죠. 그럼 보건행정은 무슨 행정? 예, 봉사행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건교육은 조장행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같은 말은 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적 투자를 하지 말자. 그렇지만 아까 말한 종류에서 아까 보건소는 뭐 위주로 사업을 한다고? 지정학적 공동체 위주로 사업을 한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건강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강하면 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볼게요. 자, 건강하면은 이제 학자들의 건강의 개념, WHO 건강의 개념부터 보셔야 되겠지. 자, WHO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가볍게 지나가시면 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외우시라고 얘기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신체적 안녕 뭐라고 옆에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정신적 안녕도 보시면 되고, 사회적인 안녕은 자, 보세요. 사람이 나름대로 역할이 있어. 학생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직장인으로서의 역할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 그러면 나는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야. 자, 그런데 그런 건 어때요? 내가 도둑이 내 직업이야. 그러면 나는 도둑이니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사회적으로 안녕한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결국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몰래 이상한 직업을 갖고 있어. 이런 걸 열심히 하다. 그런 거를 사회적 안녕이라고 하진 않아.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죠. 자, WHO가 제시한 건강의 정의이긴 하지만 비판도 많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는 거지. 그죠? 왜? 신체적 안녕, 정신적 안녕,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동적인 과정보다는 정적인 과정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한 안녕은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경 쓰실 건 B번. 아, 동적인 것보다 정적인 거를 중시 여겼구나. 그럼 동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이죠. 자, 미음번 보세요. 미음번 쭉 내려가시면 있을 거야. 자, 던이라는 사람은 건강, 불건강의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어. 연속성 개념은 뭐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결국 이거는 동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던은 동적이면서 연속성 개념. 그러면 WHO는 반대로 얘기하면 정적이면서 불연속성 개념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번입니다. 버나드요. 자, 버나드는 B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 자, 얘는 B가 위아래가 균형을 맞아야 돼. 그런 거랑 똑같이 외부 환경 변화에 내부 환경이 발빠르게 움직여. 그래서 항상성이 유지돼.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다. 그래서 항상성 생각하시면 돼. 이게 버나드. 그 다음에 자, 실리라는 사람. 릴번에 실리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실리는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실리예요.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 이러면 무조건 실리.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논드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넷. 환경, 생활 방식, 인간 생물학, 보건의료 체계. 4개라고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요 4개 중에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겼을까? 생활 방식 또는 생활 습관,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으로 중요시 여긴 게 뭔지 혹시 아세요? 인간 생물학, 환경을 똑같이 20%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를 제일 작게 봤어. 그러니까 50, 20, 20, 10 이렇게 봤습니다. 자, 10번 보세요. 자, 건강은 생활 방식으로 결정되고 생활 방식을 바꿈으로써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있고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건강 증진의 원형으로 간주된다는 거죠. 우리 이제 앞으로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 배울 거거든요. 이 건강 증진의 원형이 누구냐면 라논드예요. 예, 뭐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건강을 좌지우지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라논드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 자, 팔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팔슨은 항상 사회적인 역할을 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항상 사회적인 역할 나오면 팔슨. 나중에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긴 할 겁니다. 그 다음에 W 시리즈 있어요. W 시리즈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니은번. 왈츠입니다. 왈츠이긴 한데 제가 왈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야. 특수한 환경. 그런데 비해서 밑에 이응번의 윌리. 자, 윌리는 잘 적응하는 거예요. 환경 조건에 잘 적응하는 거를 건강이라고 얘기를 했다. 윌리입니다. 왈스, 윌리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역번을 보세요. 다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운이. 이 사람들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운이는 나쁜 건강 습관, 좋은 건강 습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강 습관은 유지 향상시키고 나쁜 건강 습관을 이제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다운이, 그러니까 좋은 건강 습관, 나쁜 건강 습관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은 다운이. 여기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학자들의 개념 얘기를 했고, 자 봅시다. 학자들 WHO 뭐라고요?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요거 무슨 개념? 생활 개념이라고 했죠. 생활 개념. 이런 것들도 알아두세요. 생활 개념.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생활 개념. 그리고 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적인 개념. 또 다른 말로는 불연속적 개념. 자, 그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던은 동적인 개념, 그리고 연속선 개념. 그래서 말 그대로 일직선상에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나드.
자, 버나드 하면은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 근데 팔스남은 꼭 사회적인 역할과 뭔가 관련을 뒀다라고 했고, 이거 말고도 더 있었습니다. 5번째 보시면 혹시 스트레스라는 말을 얘기했던 사람, 최초로 사용한 사람 누구세요? 실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했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W 시리즈 왈스. 자, 왈스 하면은 뭐예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자기 기능을 발휘해. 그럼 건강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윌리 있었습니다. 윌리는 환경에 잘 적응하면 건강한 거다 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다운이 있었습니다. 다운이는 뭐라고 얘기할게요? 좋은 건강 습관, 나쁜 건강 습관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좋은 건강 습관은 유지하고 점점 키워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름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다 되는 대로 좀 외우시는 게 좋은데 이 정도만 좀 외우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으로 나온 게 건강 모형이 있을 거예요. 건강 모형. 자, 건강 모형은 일단 칠판에다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건강 모형 하면 제일 처음이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형. 대답해 주셔야 돼. 그 다음이 사회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총체적 모형. 또 하나 모형이 하나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또 하나? 사회 문화적 모형. 또 우리 책에는 없을 거예요, 여기. 근데 사회 문화적 모형도 좀 알고 갑시다. 생의학적 모형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신, 이원론부터 시작하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 어쩔 수 없어. 몸이 우리 대상이다. 그래서 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숙주라고 표현했어요. 이 숙주에 뭐가 들어가면, 병원체가 들어가면 나는 병이 생기는 거야.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람 몸을 그냥 기계다라고 얘기했고, 의사들은 그냥 기술자 역할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어떤 조그만 여자아이가 엄마 병아리가 죽었는데 엄마 병아리 고장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생의학적 모델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반면에 생태학적 모형은 세 가지였었습니다. 숙주 그대로 내려왔고, 또 병원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환경이 하나 더 생겼죠. 그러면서 그림까지 제시하고 있었던 거. 자, 이게 환경이고 얘가 병원체고 얘가 숙주.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근데 균형이 깨지지 않으면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사회생태학적 모형은 숙주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이 병원체하고 환경이 묶어서 뭘로 내려왔어? 환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또 하나 생긴 게 개인 행태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안 했네. 생태학적 모형에서는 요 세 개 중에 뭐를 중요시 여겼다? 환경을 중요시 여겼다. 사회생태학적 모형에서는 뭐를 중요시 여겼다? 개인 행태를 중요시 여겼다. 그럼 총체적 모델이요. 자, 총체적 모델 숙주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뭐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냐면 인체생리라는 말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환경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이 개인 행태 뭐라고 내렸을까? 생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생겼는데 보건의료 시스템이 하나 더 생겼어. 보건의료 제도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역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 총체적 모델은 뭐랑 비슷해요? 라논드랑 비슷하잖아. 아까 봤던 라논드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순서가, 그러니까 조금 그 퍼센트가 좀 달라. 아까 라논드는 얘가 1이었고 얘가 두 개가 합해서 2이었고 얘가 3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얘가 1이야. 그리고 인체 생리가 2위. 그다음에 환경이 3위, 얘가 4위. 그래서 자꾸 왜 순서를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 이게 한 8년 전인가 문제가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음은 좀 요게 순서로 올바르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크고 어떤 게 제일 작은지 순서로 된 거. 그거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우리 책에는 없는 사회문화적 모델. 여기는 뭐를 신경 쓰시면 되냐면 무슨 집단 생각하시면 되냐면 준거 집단이라는 걸 신경 쓰셔야 되겠지. 준거 집단은 내가
되고 싶은 집단 또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이 중거 집단이 질병이 있다 없다를 판단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거 집단이 너 아픈 거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환자고, 너 아픈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환자가 아니다. 결국 자, 그 기준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집단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상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니까 질병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상대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좀 보시면 되고, 조금만 쉬셨다가 줄은 좀 치게 하겠습니다.